불 좀 꺼줄래? 내 노트북 좀 보게. 하후구 노트북에 400승. 안녕하세요, 이스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에이수스에서 독특한 노트북을 출시했습니다. 지난번 에이수스 젠북 프로 듀오에 이어 오늘은 제피러스 듀오 15 사용기입니다. 작년에 젠북 프로 듀오를 써보니까 듀얼 스크린에 대한 활용성이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좀 아쉬운 점은 1세대이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의 각도 그리고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지는 않은 평범한 수준이라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의 느낌은 젠북 프로 듀오의 샤프한 느낌보다는 게이밍 라인업의 스타일, 특히 르누아르를 탑재한 모델과 비슷한 디자인 룩을 갖고 있습니다. 바디의 소재는 마그네슘 합금으로 되어 있고 무광을 베이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단단함 그리고 고급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젠북 프로 듀오와 비교한다면 조금 더 어두운 쪽에 가까운 색이랄까? 개인적인 취향은 디자인은 젠북 프로 듀오가 조금 더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었고 퀄리티는 제피러스 듀오가 훨씬 더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모서리에 보면 다이아몬드 커팅이 되어 있는데 예전 아이폰 4인가? 그때 처음 나왔을 때 느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에는 에이수스의 ROG 요 전용 로고가 오른쪽에 박혀있죠.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게임을 즐기는 유저분들에게는 이 자체가 감성이에요. 특이한 점은 노트북의 외관을 보면 4:3 비율처럼 약간은 정사각형 같은 스타일로 느껴져서 날렵하다라기보단 뭐랄까 가방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사용하면서 느낀 건 보통 메탈 소재를 적용하게 되면 지문 티가 좀 많이 남게 되는데 얘는 신기할 만큼 지문 자국이 거의 남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지문 자국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서브 디스플레이를 터치할 때 남긴 자국이랄까. 그리고 상단 중앙에는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요 인디케이터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해요. 지금처럼 노트북을 닫았을 때는 인디케이터가 확실히 보이지만 만약 노트북을 열게 되면 지금처럼 인디케이터가 전혀 사용자에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지? 포트는 왼쪽에 전원, 마이크와 이어폰 잭이 있고 오른쪽은 USB 2개, C타입 포트 1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는 썬더볼트 3와 USB PD 충전을 지원하지만 사실 USB PD 충전이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노트북의 충전기는 240W, 충전을 하는데 배터리가 오히려 더 빨리 닳기 때문이죠. 솔직히 제대로 된 성능을 쓴다면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좌우의 포트만 본다면 왜 포트가 이래 작죠? 하실 수도 있는데 노트북을 뒤로 돌려보면 이더넷, USB, HDMI 포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트북은 왼쪽과 오른쪽에 포트가 많이 위치해 있지만 고성능 노트북들은 이처럼 뒤쪽에 포트가 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에이수스는 에르고 리프트 힌지를 대부분 적용해 쿨링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와는 완전 다르게 에르고 리프트 힌지가 빠진 모델입니다. 대신 기본적인 받침대의 높이가 위로 갈수록 다른 노트북 대비 높은 편이고 옆모습을 보면 성능에 비해 노트북의 얇이가 꽤 얇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을 때 디스플레이 쪽은 저는 디자인이 아쉽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좌우 그리고 위쪽의 베젤은 얇게 되어 있는데 비교적 하단의 베젤을 보면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세히 보면 헤어라인 처리가 되어 있고 ROG 제피러스라는 로고가 박혀 있어요. 또 디스플레이를 보면 특별한 점은 웹캠이 없다는 것이죠. 원가 절감 때문에 그렇진 않을 텐데. 밑으로 내려가보면 제피러스 듀오의 특징인 하단에 듀얼 스크린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존에 봤던 그 젠북 프로 듀오랑은 완전히 달라요. 노트북을 닫을 때는 듀얼 디스플레이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노트북을 열게 되면 듀얼 스크린이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공대생의 이 가슴을 울리게 하는 듀얼 스크린이 들어갔다가 듀얼 스크린이 나왔다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존 젠북 프로 주어에서 아쉬웠던 모니터가 적당한 각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서브 디스플레이로 활용하기에는 훨씬 더 편해졌어요. 물론 상단 베젤의 젠북 프로 주어는 서로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좋았는데 얘는 여전히 베젤이 두꺼운 것은 단점입니다. ROG 로고와 함께 사운드가 완전 죽여주죠. 특히 제피로스 라인업들을 보면 노트북의 키보드가 위쪽이 아닌 아래쪽에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메인보드, CPU와 그래픽카드는 위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키보드를 타이핑하면서 게임을 할 때 손의 발열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ROG 제품에서는 많은 제품들이 이러한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고 스트로크의 길이는 1.4mm 그리고 다른 제품과 달리 단색 LED가 아닌 RGB 백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다양한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사용하면서 살짝 아쉬운 점이 뭐냐면 다른 건 키보드의 디테일이나 모든 부분이 우수한데 키캡의 프린팅이 약간 정방향이 아닌 뭔가 모르게 오른쪽으로 약간 쏠려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키보드 타이핑의 느낌은 약간 얕은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에이수스 특유의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단에 키보드가 있을 때 단점이라면 책상 위에 두고 쓸 때는 괜찮은데 물 위에 올려놓고 쓸 때는 불편한 게 단점이죠. 트랙패드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 버튼이 따로 나와 있고 그냥 다른 노트북처럼 클릭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방식은 아닙니다. 물론 그냥 터치해서 왼쪽 클릭을 할 수 있고 두 번 터치로 오른쪽 클릭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눌리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조금 적응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뭐 계산기, 탱키는 이렇게 멋있게 꺼내고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무게는 2.4kg, 다른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하면 살짝 무겁긴 하지만 최고 성능의 노트북 그리고 듀얼 스크린이 탑재되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은 제피로스 주어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활용입니다. 이번 제피로스 주어는 두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G-SYNC를 지원하고 펜톤 인증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었지만 4K IPS 60Hz, 어도비 RGB 100%, FHD IPS 300Hz, sRGB 100%두 가지의 옵션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제피로스라는 라인업이 게이머들을 위한 라인업인데 딱 중간 정도 되는 QHD 144Hz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사용해본 모델은 4K IPS 디스플레이입니다. 젠북 프로에 탑재된 OLED에 비해 좋은 점은 논 글레어 그리고 OLED 특유 형광 느낌과 펜타일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서 컨텐츠나 게임을 즐길 때 저는 솔직히 OLED보다는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것은 14.1인치 서브 디스플레이입니다. ASUS에서는 스크린패드 플러스라고 하며 얘도 그냥 LCD IPS 패널인데 sRGB 100%를 지원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터치도 지원하고 전작에 비해 13도 정도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더 좋아졌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AES 방식의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하는데 재미있게도 얘는 스타일러스 펜을 기본 구성품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핸드라이팅을 켜게 되면 ASUS 저는 다른 것보다 포토샵에서 간단히 스케치하는데 이 펜을 듀얼 스크린에서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활용법은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하게 되면 아래로 보낼 것인지 전체 화면 아니면 이 두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쓸 것인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을 아래로 모두 보내서 확대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서브 디스플레이에 모두 차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위에 여러가지 바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왼쪽 여기에 살짝 다가가면 3분의 2 정도만 차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밀어넣고 인터넷 창을 오른쪽으로 밀어넣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듀얼 스크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영상 편집을 할 때도 위에는 프리뷰 모니터를 띄워놓고 밑에는 타임라인을 띄워넣는 등 활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특히 저는 롤토체스를 할 때 왼쪽에는 유튜브, 중앙에는 롤체 지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디스코드를 띄워놓고 게임을 하는 편이에요. 다음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쿨링 시스템입니다. 제피로스 주어는 디스플레이가 위로 올라오고 이 사이로 두 개의 흡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을 식힌 다음 좌우 그리고 상단을 통해 열을 배출하는 쿨링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부터는 ASUS가 CPU에 리퀴드 메탈을 도포하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서머랩 비해 낮은 열 저항 그리고 높은 열 전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CPU 뚜따를 했던 것처럼 거기에 리퀴드 메탈을 도포하게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출고
할 때부터 리퀴드 메탈이 도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 코어별 최저 온도 차이가 2, 3도 차이를 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리퀴드 메탈 도포도 꽤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사용했을 때의 발열은 어떻냐? 서버 디스플레이 쪽은 기존보다 흡입구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잡았을 때 발열을 크게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발열을 느낄 수 있다면 다른 것보다 여기 있는 중앙에서 약간 왼쪽 보이는 발열을 조금 더 크게 느낄 수 있었고, 저는 체감 온도는 젠북 프로 듀오보다는 훨씬 더 만족스러웠어요. 소음은 쿨링 속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 작업을 할 때는 크게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었고, 성능 그리고 터보 모드로 뒀을 때 게임을 하게 된다면 확실히 시끄러운 게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쿨링이 잘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시네벤치를 돌리며 스로틀링 테스트도 진행해봤습니다. 시네벤치는 복잡한 이미지를 렌더링하기 위해 GPU보다는 CPU의 성능을 알아보는 데 사용하는 테스트입니다. 제피러스 듀오 역시 펜 속도별 성능 제어가 아주 좋았어요. 1차에서는 열이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차로 가면서 점수가 하락되었지만 이후 10회차까지는 일정하게 점수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일런트 모드에서는 펜 속도가 낮다 보니 CPU 온도는 70도로 제한되면서 대체로 점수가 낮지만, 성능 모드로 가면서 CPU 온도는 81, 82도로 제한되면 점수가 확 오르고, 터보 모드로 가면서 87, 92도로 제한되면 대략 200점 정도 점수가 더 올랐습니다. 한 가지 더 재밌는 실험은 수동으로 최저 온도부터 펜 속도 풀파워로 세팅을 해보니까 펜 RPM이 6000까지 풀렸지만 클럭은 3.7GHz, 시네벤치 점수 역시 터보 모드와 큰 차이가 없어서 4회차에서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성능을 위한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스 코어는 22520점, 대략 데스크톱 RTX 2070, 2070 슈퍼 4i 정도의 성능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게이밍 노트북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데요. 다음은 실제 성능입니다. 프로세서는 인텔 i9 1980HK, 그래픽은 RTX 2080 슈퍼 맥스-Q, 저장 공간은 2TB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스펙은 다 좋은데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그래픽카드가 일반이 아닌 맥스-Q가 탑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픽카드에 맥스-Q가 붙은 모델은 효율성에 초점을 맞는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휴대성을 강조한 얇은 게이밍 노트북에 많이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일반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조금 낮게 나온다는 것이죠. 램은 최대 48기가까지 지원하고 기본 램 클럭은 3200MHz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동작 구성을 보면 GPU 모드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은 전력 효율 때문에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을 전환한 후 그 옵티머스를 강제로 해제하는 것이죠. 이것을 누르게 되면 개별 그래픽 모드로 전환하여 G-Sync를 활성화하려면 시스템을 재부팅해야 합니다. 재부팅을 하면서 옵티머스를 강제로 끄게 되고, 외장 그래픽만 사용하면서 G-Sync와 최적의 그래픽카드 성능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대신 배터리는 살살 녹습니다. 가볍게 터보 모드로 설정하고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했을 때의 프레임 차이를 보면 4K 해상도 울트라 설정 시 60프레임 중후반대를 유지, 그래픽카드는 99%를 찍고 온도는 CPU, GPU 모두 70도 중후반을 유지했어요. 여기서 서버 디스플레이를 켜게 되면 60프레임 초반으로 평균 5프레임 정도 하락되었습니다. 게임 시에는 키보드 발열이 다른 노트북만큼 미친듯이 뜨겁진 않지만 그래도 열을 받아서 좀 뜨끈뜨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QHD 해상도로 내렸을 때는 120프레임대가 나왔고, 서버 디스플레이를 켜면 110프레임대로 한 6, 7프레임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진짜 살아있는데.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배터리는 90W시가 탑재되었습니다. 게임 시 배터리 타임을 테스트했을 때는 성능 모드로 롤터 체스 시 1시간 47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성능이 데스크탑에 뺨치다 보니까 거의 어댑터는 필수입니다. 젠북 프로 듀오보다 더 편리해진 점은 애매했던 단자들이 모두 하단, 그러니까 키보드 바로 옆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노트북들은 편의 기능을 위해 펑션 키를 고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얘는 또 그 기능은 없더라고요. 에이수스에서 작년에 젠북 프로 듀오의 재미를 봐서인지 이번에는 소소한 단점들을 개선하면서 게이밍 라인업에서 거의 끝판왕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게이밍 노트북을 출시했습니다. 물론 가격도 굉장하지만요. CPU와 그래픽카드 모두 부족한 부분 없이 출시를 했고, 아니 사실 맥스-Q가 아니라 일반 버전이면 더 좋기는 하지만 만약 일반 버전이었으면 발열과 소음도 함께 얻었겠죠. 다소 아쉬운 점은 제 취향에서는 젠북 듀오의 스타일을 더 좋아하지만 얘는 게이밍스러운 디자인이 유일하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가 듀얼로 탑재된 것은 진짜 써보면 멀티태스킹 하기에는 너무 좋아서 작업용, 게임할 때는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을 돈 생각하지 않고 휴대성, 그리고 게이밍의 끝판왕,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다면 추천드리고 싶고, 진짜 서버 디스플레이는
혁신적이라고 할만해요. 사용하고 싶을 때는 켜고 뭐 별로 사용하기 싫다면 꺼버리면 되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에이수스가 특이하게 터치패드에 디스플레이를 놓고 막 이러한 서브 디스플레이 여러가지 시도를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시도를 안 한 것보다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로 넘어갈 때마다 사용성에 있어서는 더 좋아지니까요. 오늘 내 기분 지갑으로 말할게. 이 3,000원 국밥 사 먹을 수 있을까?